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경제학 문제풀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은 41강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 계속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경제학의 이제 16장 국제경제학 17번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번 풀었고, 16장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역정책 수단 중에 수입국 국민의 후생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정책은 이랬어요. 밑에 보니까 관세, 수량할당, 쿼터, 국산부품 사용, 이제 자급자족이죠. 국산부품 사용, 자급자족이고, 수출 자율규제는 물론 안 봐도 됩니다만, 이거 보기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수출 자율규제는 우리나라 현재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보셔도 되고, 하여튼 요 세 개, 관세, 쿼터, 국산부품 사용제도, 이게 이제 중에 수입국 국민의 후생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정책은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1월에서 자유무역, 자급자족 할 때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 자유무역을 시행했다. 효과. 앞 시간에 문제도 풀었지만 그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때리거나 쿼터를 하게 되면은 잉여가 어떻게 되고 사중적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거 말씀드리죠. 그거 쫙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국이라 생각하고 자급자족을 한다면, 자, 쇠고기를 우리가 자급자족한다. 그럼 요 가격으로 요만큼이 그래 된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는 요거, 생산자 잉여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잉여가 이렇게 되죠. 자급자족 때 총 잉여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유무역 하면은 요 가격으로 이제 쇠고기가 수입돼 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소비자 잉여는 요 면적이고, 그죠? 소비자 잉여가 요 면적으로 이렇게 넓어지고요. 물론 이제 국내 생산자 잉여는 요것밖에 이제 줄어드는데, 근데 여기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합치면 전체 잉여면에서는 자급자족보다 요 면적의 총 잉여가 증가한다 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관세를 때리거나 쿼터를 하게 되면, 관세나 쿼터를 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관세도 가격이 올라가고, 관세를 때릴 때 수입량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쿼터를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사중적 손실이 날아간다 그랬죠. 사중적 손실이 이제 관세나 쿼터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수입량이 떨어지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사중적 손실이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율규제는, 수출 자율규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자급자족 할 때가 총 잉여 면에서만 보면 총 잉여에서 제일 적어요. 자급자족 하는 게 가장 잉여 면에서 적고요. 가장 잉여 면에서 좋은 거는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에 비해, 요 그림 보면 있어요. 자급자족에 비해서 자유무역으로 가면 요 빨간 총 잉여가 증가하게 되죠. 이 정삼각형. 그리고 이제 쿼터나 관세를 때리거나 쿼터를 하게 되면은 요 사중적 손실, 요 삼각형 요거 하고요, 여기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증가된 요 중에서 요게 두 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증가된 것 중에 요 사각형 면적과 요 삼각형은 그대로 남아있죠. 물론 이제 관세를 하면 요 사각형 면적은 정부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고, 이걸 쿼터를 하면은 쿼터를 허가받은 기업의 이윤이 되는 것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뭐 다 남아있잖아요. 정부가 가져간 거로 남아있고, 이 쿼터를 할당받은 기업의 수입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요거는 그대로 또 남아있고요. 요 두 개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자급자족 하면 요 두 개도 다 사라지고 원래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자급자족에서 증가된 잉여만 보면은 자유무역 하면은 요 삼각형의 총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관세나 쿼터를 하게 되면 요 두 개 날아가 버리죠. 요 양옆에 삼각형 날아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잉여, 증가된 잉여 중에서 남아있는 잉여는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럼 자급자족하면 다 사라져 버리죠.
증가된 임금만 딱 가져갔을 때요. 그래서 자, 하여튼 17번의 정답은 자급자족이 꼴찌입니다. 꼴찌고, 그 다음에 관세나 쿼터가 그 다음이고, 자유무역이 이제 잉여면에서 후생면에서 수입국 국민의 후생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9번 보니까 이제 이자율 평가설 이야기네요. 이자율 평가설. 이런 스타일 문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 공부한 이자율 평가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과 미국, 하여튼 두 나라의 이제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 현재 한국의 명목이자가 2%, 미국의 명목이자가 1%다. 예상환율이 1달러당 1212원일 때 현재 환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요거 이제 이자율 평가식 중에 우리가 이자율 평가식은 물어보는 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했죠. 그 중에 이제 수익률 정의나 계산 문제가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데 그 문제입니다. 수익률 정의나 계산 문제. 그럼 우리 이자율 평가 수익률 정의나 계산 문제 할 때는 요 식을 가지고 하시라 했죠. 자, 요게 우리나라 이자율 딱 이꼴 미국 이자율, 해외 이자율 플러스 환차익률. 예상환율이면 예상환율이고 뭐 선물환율이면 선물환율인데 이게 환차익률이죠. 이렇게 이제 균형을 따질 때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기 물론 이자분에 대한 환차익률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환차익, 이건 원금에 대한 환차익이고요. 이자에 대한 환차익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자분에 대한 환차익.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수익률 균형을 따질 때는 요거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요 원금에 대한 환차익률만 따져서 정의를 하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이자 평가의 균형에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화 됐다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에서는 항상 수익률이 같아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한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고 여기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이제 금리 수익, 확정 금리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게 환차익률입니다. 합쳐서 총수익률. 그래서 균형에서는 항상 이꼴이 되죠. 물론 불균형 때는 여기 클 수도 있고 여기 클 수도 있겠지만 균형에서는 항상 이게 이제 이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평가에서 항상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항상 이제 불균형은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이게 자금이 수익률 높은 데로 움직여 가지고 항상 수익률을 균형을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하평가식에서 우리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출제되는 내용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제일 잘 나오는 이 수익률 정의와 그 다음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잘 이거 문제 스타일을 잘 기억하시고요. 요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요거 할 때는 요거 보통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자분에 대한 환차익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은 하시되 요거 수익률 균형 따질 때는 요거 생략해요. 보통 생략하니까 생략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요걸 항상 식을 기억하시고요. 여기 한국에 투자했을 때 금리 수익이고 여기 미국에 투자했을 때 금리 수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에 투자했을 때 환차익률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미국에 투자할 때 총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식으로. 그래서 균형에서 항상 균형이 성립하게 된다. 이걸 딱 머리에 두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자율 평가식이 현재 성립한다. 이게 이제 균형이 성립했다. 수익률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의 명목이자가 2%. 이거 이제 2% 딱 적어요. 그다음 미국의 금리는 1%.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이꼴돼야 되니까 여기 이제 환차익률이 1% 나와야 돼요. 그래야 미국의 총 수익률이 2%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투자 수익률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적어놓고 봤어요. 이 금리를 보통 이제 출제자가 주니까 금리가 얼마다 주니까요. 금리를 딱 적으면 요거 이제 이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환차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차익률이 1% 돼야 된다. 그럼 요거 이제 1% 만들면 돼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예상환율이 달러당 1212원이다. 출제자가 요걸 줬네. 예상환율과 선물, 이거 미리환율이잖아요. 선물환율 줄 수도 있고, 이제 예상환율 줄 수도 있는데, 선물환율이 나오면은 선물환 프리미엄이고, 요게.
예상환율 나오면 예상환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 거네. 프리미엄. 그리고 여기 선물 환율이 나오면 이 전체식을 커버된 이자율 평가식. 이 예상환율만 나오면 이 전체식을 커버되지 않은 이자율 평가. 커버되지 않았던 뭐 유위험 이자율 평가식이라고. 선물 환율이 나오면 커버된 이자율 평가 혹은 무위험 이자율 평가식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되지. 요게 출제자가 1212. 그러면 요 무조건 이것부터 먼저 딱 1%부터 먼저 적어 놓고요. 그럼 이거 무조건 1% 돼야 돼요. 그러면 예상환율이나 선물환율 1211에 했기 때문에 이 현재 환율은 얼마가 돼야 되는 이야기죠. 현재 환율은 얼마냐? 그럼 여기 1%가 되기 위해서는 1200원이 돼야겠죠. 1200. 1200분의 12가 1% 아닙니까? 1212 빼기 1200 하면 12잖아, 12. 1200분의 12가 1%거든.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200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언제 고려하느냐? 자, 요 문제에서 그거 같이 있어요. 요거는 언제 고려하느냐? 그 전에 요거 고려하는 거 빼고 요걸 말을 하는 걸 뭐라 하냐? 우리가 요 금리가 2고 요거 1이니까 미국에 투자할 때 환차익률이 1% 나야 균형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요 합쳐서 2가 나오니까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환차익률인데 여기 미국에 투자할 때 환차익률이죠. 그럼 지금 1200원으로 일부를 바꿔가지고 나중에 일부를 1212원으로 바꾸니까 12원 환차익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투자할 때 환차익률 나는데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 정식으로 말하면 미국에 투자할 때 환차익률 1% 난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죠. 달러가 미국에 투자할 때 환차익률 나란 거니까 달러가 원화에 대하여 예상환율이면 예상환, 선물환율이면 선물환, 프리미엄이 차익률 아닙니까? 프리미엄 1%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미국에 투자할 때 환차익률 1% 나는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달러가 원화에 대하여 예상환, 선물환, 프리미엄 1%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구사하게 되죠. 딱 이제 한꺼번에 다 공부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거는 언제 고려하느냐? 이자분에 대한 환차익률까지는 언제 고려하냐? 이런 문제 있어요. 요거 언급 안 하고요. 뭐 이자율 평가식 언급 안 하고 그냥 미국의 금리가 1%다. 예?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1200원이다. 1년 뒤에 예상 환율과 선물 환율이 1212원이다. 여기에 미국에 투자하면 1년 뒤에 총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보이냐? 진짜 정식 수익률을 물어볼 때입니다. 예? 금리 1%, 미국의 금리 1%, 이자율 1%, 현재 환율 1200원, 1년 뒤에 예상 환율과 선물 환율이 1212원이다. 이때 미국에 투자하면 1년 뒤에 총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 금리에 대한 환차익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식 수익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는 확정 수익률이니까 무조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차익률, 원금에 이제 1200원으로 가서 1212원이니까 원금에 대한 환차익률 1%. 그 다음에 정식 수익률 물어봤으니까 금리에 대한 환차익도 있지. 그럼 금리 곱하기 환차익 해놓으면 돼. 1%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2.01%죠. 이게 정식 수익률이네 진짜. 1% 곱하기 1% 하면은 0.01, 0.01 곱하면은 1은 1, 0.0001이니까 두 칸 땡기면 0.01%죠. 그러니까 2.01%. 이게 정식 답입니다. 얘는 정식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는 또 그렇게 푸시고요.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우리 책에 20번 상호 수요 곡선, 오파 곡선 그 문제는 아예 풀지 마세요. 그것만 안 물어보니까 우리 이론 수업할 때도 상호 수요 곡선, 오파 곡선은 삭제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20번에 아예 삭제시켜서 풀지 마세요. 20번 문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시냐면 27번 가겠습니다. 27번은 그냥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건데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한 요인이 아닌 것은 원화 가치 하락은 환율은 상승이죠. 상승.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변동 환율 제도와 환율 결정 원리는 달러 거래 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에서 결정되죠.
이제 이게 달러 거래시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인데 외환 수요와 외환 공급의 균형에서 대미 명목 환율이죠. 명목 환율이 결정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온갖 외환 수요, 달러 수요 요인은 온갖 형태로 이제 미국에 돈이 유출되는 개념은 여기 달러 사가 나가야 되니까 온갖 형태의 외화 유출. 이거는 온갖 형태의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외화 유입. 온갖 형태의 외화 유입.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들인다. 수요. 중앙은행이 달러를 내판다. 시중에. 내판다. 공급. 이렇게.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이제 산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산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판다.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누구든 무슨 목적이든 미국 쪽으로 돈이 유출되는 개념이면 무조건 외환 수요고요. 미국이 한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외환 유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는 거는 이제 환율 상승이지만 평가 절하 원화 가치 하락이고요. 내려가는 환율은 하락이지만 원화 가치는 상승.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27번에 원화 가치 하락이니까 이제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이 요인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봅시다. 1번 국내 경기의 호전. 자, 국내 경기가 좋다는 국내 소득이 오른다는 거예요. 소득이 오르면 수입이 증가됩니다. 자, 국제경제학 문제에서 소득이 변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내용이 어떻게 변해? 그것도 제일 강력한 게 바로 일어나는 게 수입이 변한다. 우리 수입은 소득에 비례합니까? 소득에 비례함수거든요. 수입은 소득에 비례. 우리 수출은 외생 변수입니다. 수출은 뭐 딱히 뭐의 변수가 아니고요. 그냥 외생 변수고, 수입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의 변수, 비례 변수거든요. 그래서 국제경제학 문제에서 소득이 변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수입이 바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1번에 이제 국내 경기의 호전이니까 소득 증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득이 증가되니까 수입이 증가된다. 그래서 수입 증가는 외화 유출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거 우측합니다. 수입하면 외화 유출돼야 되잖아요.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1번. 그 다음 2번. 국내 한계 수입 승인. 이건 뭐 바로 수입 증가죠. 2번도 수입 증가로 외화 유출 증가로 환율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이자율의 상승. 이런 거는 우리가 이자율 평가서 우리가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잖아. 투자 자금이 들어오잖아.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자금이 들어오고, 국내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 들어왔던 자금이 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요 이자율의 이자율 평가서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이자율 상승은 외화가 한국에 투자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화 유입. 그래서 요거는 외화 유입은 외환 공급 증가로 환율이 내려가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이죠. 환율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여기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국내 물가 상승. 그러니까 우리 구매력 평가서를 보듯이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는 그대로고 우리 한국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제화를 수입하게 된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수입 증가. 수입 증가로 외화 유출 증가입니다. 그래서 요거 4번도 요거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자, 우리 국제경제학 문제에서 이 물가하고 환율은요, 요리 보도 저리 보도 저 앞뒤로 다 비리관계라 보시면 돼요. 환율이 올라가도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내용은 틀리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제 사올 수밖에 없는 원자재니까 국내 물가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고 결과일 때도 비리관계고,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다. 그럼 환율이 어찌 되냐면은 이제 수입이 증가돼가지고요. 수입 증가돼가지고 환율이 외화 유출 증가니까 환율이 오른다. 요것도 요리 봐도 이거 원인 결과로 비리관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은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설을 집중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이론서에서 공부한 구매력 평가설이 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 우리가 공부한 구매력 평가설인데, 일단 구매력 평가설은 이런 건 뭐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일단 수식은 물가 변화율 차이, 한국 물가 변화율, 미국 물가 변화율 차이만큼 우리나라 환율이 변한다는 논리죠. 요거 이제 수식 계산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 물가 높은 나라가 환율이 오르는 거죠. 물가 높은 나라가 이제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 이제 완전히 성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1이 되고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되죠. 만약에 자, 미국 햄버거 빅맥이 여기 미국 물가라고 1불이고요. 우리 한국 햄버거 물가를 대변한 환율이죠. 햄버거가 이제 1,000원이다. 2,000원이다. 2,000원. 그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명목 환율이 1대 1,0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은행의 명목 환율과 빅맥 환율, 물가 실질 구매력 환율인 빅맥 환율이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물가가 높다는 거죠, 이게. 그 은행의 명목 환율로 봐서 외환시장에 봤을 때 1불하고 1,000원이 교환되는데 지금 빅맥으로 보면은 1불하고 2,000원이 교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2,000원 주고 우리나라 빅맥을 안 사 먹고요. 미국의 요 1불짜리 미국의 빅맥을 수입해 사 먹겠지. 왜? 1,000원만 필요하니까. 은행에서는 1,000원으로 1불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걸 수입해 사 먹는 게 낫겠죠. 요거 안 사 먹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입을 자꾸 늘립니다. 우리가 이제 안 사 먹고요. 요걸 이제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입을 계속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외화 유출이 자꾸 나가지고 여기 명목 환율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재화 가격 그대로로 하게 돼. 1불 그대로고 우리나라 이 빅맥도 2,000원 그대로로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수입을 자꾸 하니까 이 명목 환율이 외화 유출 자꾸 나가지고 이 명목 환율도 결국 1대 2,000원이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거 산모도 2,000원이고 미국 그 수입의 산모도 2,000원이 되다. 그래서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되어 있고요.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은 요거 아닙니까? 명목 환율 곱하기 미국제 가격 나누기 한국제 가격이죠.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이 완전히 성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이 2,000원이죠. 미국제가 1불이죠. 그럼 2,000. 한국제가 2,000원이죠. 2,000. 그러면 실질 환율 무조건 1입니다. 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28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론은 이제 장기 환율 결정에 설득력이 있고요. 단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 네 가지가 있죠, 이유가. 그까지만 정리하면 구매력 평가서 끝나잖아요. 결정 이론이고 단기에 설득력이 있고요. 단기 환율 결정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주로 물가가 높으니까 이제 수입을 해서 외화 유출로 환율이 오른다. 그런 걸 이제 수출과 수입에 의한. 그러니까 물가 낮은 나라는 오히려 수출이 돼서 물가 낮은 나라 쪽에 수출이 돼가지고 환율이 내려가겠죠. 물가 높은 나라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런 논리인데 수출입에 통한 물가에 따른 수출입을 통한 환율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수지 항목으로 말하면 경상수지 쪽이죠. 경상수지 쪽에서 이제 자금이 수출입돼 가지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 우리의 국제 자본 거래는 자본 이동은 이 경상수지 수출입에 의한 자금 이동도 있지만 더 빠르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투자 금액이죠. 자본금융 계정 쪽이죠. 자본금융이 뭐 정권 투자나 뭐 파생금융 상품 투자 뭐 이런 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투자됐다가 나갔다가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단기에는 이자율 평가설이 더 설득력이 높죠. 이자율 평가설이 그거 아닙니까? 투자 자금에 의한 환율이 어떻게 된다를 설명하는 그런 게 이제 이자율 평가설이고 수출입 물가에 의한 수출입을 통해서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게 구매력 평가설 그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은 좀 장기에 잘 들어맞고 이제 이자율 평가설은 단기의 환율 결정에 설득력이 높다.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이 단기에 설득력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단기에는 이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심하거든요. 유출입이 심하기 때문에 이 단기에 이 투자 자금에 의해서 환율이 그 결정되는 게 더 강력합니다. 여기 이제 이자율 평가식에서 말하는 거죠. 이자율 평가식에서 말하는 그 내용인데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가가 높으면 이제 수입을 해서 환율이 오른다는 논리인데 여기 우리가 물가 지수에는 수출입이 안 되는 상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비교육제가 많이 이제 미국하고 교육이 안 되는 제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격과 질의 괴리 문제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정부의 보호무역이 많이 승행되고 있으면 또 설득이 떨어지죠. 이는 자유무역의 전제입니다. 자유무역이고, 그다음에 가격하고 질이 똑같아 가정되어 있는 겁니다. 재화의 질이 미국 햄버거와 한국 햄버거 질이 똑같아 가정되어 있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질의 괴리 문제도 있고요. 이런 네 개가 구매력 평가설이 단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들이다. 이렇게 다 공부해 두시죠, 여러분들. 구매력 평가설이 이제 끝났어요. 요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8번에 이제 1번 장기적 환율 결정 이론이 맞고요. 두 번째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 환율은 무조건 1이라 했고요. 3번 맹모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 구매력 차이, 즉 물가 차이를 반영한다. 맞고요. 이거요. 물가 차이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해서 도출된다. 맞고요. 그 답은 5번이겠네.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크기가 같다. 이게 틀리겠네요.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이거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은 우리나라 거 사 먹어도 2,000원 주고 사 먹게 되고, 미국 거 수입에 사 먹어도 2,000원 주고 수입에 사 먹게 되니까 수출입을 안 하겠죠. 그죠? 수출입을 안 한다. 그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에 이거 어그러져 있을 때는 명목 환율과 빅맥 구매력 이 물가 환율이 틀려져 있을 때는 이게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수출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 먹어도 2,000원이고 미국 사 먹어도 2,000원이니까 일물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입이 안 돼. 그럼 순수출은 0이라. 순수출은 이제 수출액 빼기 수입액 아닙니까?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 순수출인데, 지금 이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라. 0. 순수출은 0인데, 순수출은 0이라. 근데 이제 순자본 유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본금융경이 투자 자금이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유출되는가? 미국 쪽으로 많이 투자되면 유출이 늘어났다. 한국 쪽으로 투자 많이 들어오면 순자본 유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자본 유출, 순자본 유입은 투자 자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따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자 평가설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해서 수출과 수입이 안 돼서 순수출은 0이 되더라도 순자본 유출, 순자본 유입은 그 투자 자금에 의해서 또 따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크기가 같다. 이건 틀리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29번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이후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자유화가 크게 확대되었다. 미국은 멕시코보다 자본이 풍부한 반면 멕시코는 미국보다 노동이 풍부. 이거 이제 멕시코를 우리나라로 봐도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 풍부이고 미국은 자본 풍부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이제 멕시코는 미국보다 노동이 풍부하다. 이와 같은 무역의 자유화가 멕시코의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멕시코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인데요. 노동 풍부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 풍부국인 멕시코는 그러니까 멕시코든 한국이든 노동 풍부국은 무역하기 전에는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하니까 요게 이제 이자율분의 임금을 봤을 때 노동 풍부국인 멕시코는 무역하기 전에는 노동이 풍부하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요.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잘 살았고 노동자들은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면 어찌 됩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이 노동풍국은 노동집약제를 특화하잖아요. 노동집약제를 특화하니까 노동을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임금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주 낮았던 임금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본집약제는 생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이제 이 자본을 많이 필요로 안 하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필요로 안 하니까 이 높았던 이자는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잘 살았던 자본가들은 좀 옛날보다 못 사게 되고요. 이 못 살았던 노동자들은 옛날보다 좀 잘 사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소득 분배가 개선되겠죠. 못 살았던 노동자들이 좀 잘 사게 되고, 잘 살았던 자본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못 사게 되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를 멕시코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 분배를 했으니까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이게 답이죠. 예. 처음에는 소득 격차가 엄청 벌어졌잖아. 잘 살았고 못 살았다 말이야. 근데 이제 좀 나아지고 임금은 좀 나아지고 이자는 좀 옛날보다 좀 나빠지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소득 격차가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요거와 함께 이제 핵쇼린 이정리는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이 노동풍국이 무역하기 전과 무역한 이후에 요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요와 같이 이제 핵쇼린 이정리를 보면은 이 노동풍국인 한국하고 자본풍국인 이제 미국은 자본집약제 특화제 YJ 특화에 수출하고 한국은 이제 노동집약제인 X제를 비교해서 특화 자유무역한다. 자유무역하면은 자 이때 이제 재화의 가격은 무조건 같아지죠. 이렇게 자유무역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X는 노동집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Y가 이제 자본집약제를 하면 미국은 Y를 수출하고 우리는 X를 수출하는데 자유무역하면은 재화 가격은 무조건 같아지죠. 날아다니니까. 처음에 이 두 지하의 가격비부터 먼저 같아질 것이고 비율. 한국과 미국의 이 상대 가격 비율부터 같아지고 이게 우리가 교육조건 리카르도 비교이론에서 무역하면은 두 나라 상대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죠? 틀리다 이제 그 사이에서 무역이대가 사이에서 교육조건이 같아지잖아요. 그게 이 가격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균형 교육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균형 교육조건으로서 이제 상대 가격비가 이제 무역하게 되면은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이거는 조건 아닙니다. 절대 가격도 무조건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Y는 Y대로, X는 X대로 재화 가격은 무조건 절대 가격, 상대 가격 무조건 물론 상대 가격부터 먼저 같아지겠고 나중에 이제 절대 가격이 같아지겠지만 이게 자유무역이 되면은 날라다니면은 당연히 그 재화 가격들은 상대 가격뿐만 아니라 절대 가격이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핵쇼린 이정리는 노동과 자본이죠. 한국의 노동자, 한국의 자본, 미국 노동자, 미국 자본. 이게 또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 같아지죠. 이동이 자유화되면 임금과 이자율이 또 같아집니다. 근데 이동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자유무역이 되면 두 나라 간에 요소 가격도 같아진다. 예, 처음에 이것도 이자율과 임금의 비율부터 먼저 같아집니다. 상대 요소 가격부터 먼저 같아지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임금은 임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이렇게 특별한 조건 하에서 이제 절대 요소 가격도 같아지더라. 이게 이제 핵쇼린 이정리입니다. 이정리 그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 내용 같이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재화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소 가격은 이동 안 해도 같아진다. 이게 이제 핵쇼린 이정리입니다. 이거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이제 29번 관련 내용입니다. 그 다음 30번은 이제 환율의 변화 효과인데 환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 환율 변동 효과라서 우리가 두 개 나눴죠. 좋은 거 2개, 나쁜 거 2개가 핵심 효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환율이 올라갔다. 절하됐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절하됐다. 이게 1대 1,000원에서 1대 2,000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제는 1대 1,000원인데 오늘 자고 나니까 1대 2,000원이 됐다 이 말이죠. 환율이 올라갔다. 평가 절하됐다. 원화 가치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나쁜 점 2개는 나쁜 점은 일단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사올 수밖에 없는 원자재니까 올라가니까 국내 물가가 치솟고요. 이거 나쁜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외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 외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죠. 외채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이거 2개가 나쁜 점이지. 나쁜 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좋은 점은 우리나라 돈가치 떨어지면 한국의 여행 경비가 싸게 맥히니까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죠. 우리나라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일반 수입재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입재 비싸지니까 이제 우리 수입량을 줄여줄 수 있고요.
수출제 가격은 싸지니까 가격 경쟁력 좋아지니까 앞으로 이제 수출량은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국제 경상수지가 반드시 개선되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드시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수출량은 늘고 이제 수출지 가격은 다운되고 수입제는 비싸지고 이제 수입량은 떨어지니까 경상수지가 반드시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요. 이게 반드시 개선되려면 마샬 르너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반드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입 수요 탄력도와 상대국인 미국의 수입 수요 탄력도를 합쳐서 반드시 1보다 커야만 환율이 올라갔을 때 한국의 경상수지는 반드시 개선된다. 마샬 르너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차 효과를 연구한 게 제이곡슨 효과가 있죠. 제이곡슨 효과. 처음에 이제 환율이 타오르면 옛날에 계약했던 수입하고 있는 것들은 비싸져버리고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싸져버리니까 수출하고 있는 것들을 싸져버리고 수입하고 있는 것들 비싸져버리니까 처음에는 국제수지, 경상수지가 악화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약의 수입량 계약이 떨어지고 새로운 수출량 계약이 확 늘므로써 이제 이게 나중에는 개선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이곡슨 효과죠. 그래서 4번하고는 이제 제이곡슨 효과나 마샬 르너가 같이 결부시켜서 공부할 수 있더니 다 했잖아요. 이게 이론에서. 이걸 알고 있는데 이제 30번에 환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했어요. 1번 교육 조건을 일정할 때 일국의 평가절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건데 평가절하 환율 인상은 이 말이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여기 있네. 수입 원자재가 비싸지니까 할 수 없이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자, 여기 1번이 바로 답입니다. 바로 빠르게 1번 답이고 2번은 왜 틀린다? 비교육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교육, 미국 가고 교육이 안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 비교적 잘 지켜진다. 틀렸죠? 구매력 평가 아까 물가에 비교육제가 많이 포함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했죠.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환율 변화에 따른 소득 효과는 소득 변화 효과는 완전고용 수준에서 더 효과 있죠. 완전고용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잖아요. 우리 총수요 총공급 모델을 보면은 장기 총공급이 요 있고요. 단기 총공급이 요 있고 그죠? 그럼 이제 AD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완전고용 잠재 GDP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 증가되면 환율 변화로 이제 수출이 증가되면 이제 이 AD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소득이 나갈 수 있죠. 근데 장기로 보면 요거 이 완전고용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장기는 항상 이게 안 움직이면 요 장기 총공급이 안 움직이면 AD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이 소득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에서는 요거 노랗게 있으니까 AD가 움직임에 따라 단기 소득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 소득인 이 완전고용 GDP는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가 3번은 환율 변화에 따른 장기 소득 효과랍니다. 장기 소득 효과는 완전고용이 실현되어 있으면은 이게 AD가 나가도 소득은 증가되기 힘들죠. 그죠? 물론 단기는 나갑니다. 단기는 요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완전고용 GDP를 아무리 수출이 늘어나서 AD가 우측 가도 장기적으로는 이 소득을 늘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고용 수준이 덜 효과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고용이라면 소득이 팍 늘어나겠지만 완전고용이라면 더 이상 이제 이 소득이 늘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완전고용이 더 효과 이거 틀리고요. 그 다음 4번에 자국화폐의 평가 절상은 그럼 절상은 또 환율 인하죠. 이렇게 1이 된 거예요. 반대로 자국통화의 평가 절상 즉 환율 인하는 외화 차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틀리죠. 환율이 올라가야 외화 상환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럼 환율이 내려가면 외채 상환 부담이 경감되겠죠. 그래서 이거 4번 틀렸고 그래서 1번만 답이네요. 자, 이제 환율 변화 효과 이런 것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또 하고 뒤에 이제 계속 문제 나오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은 30분까지 하고 그 뒤에 다음 시간 이제 36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